자, 앞선 시간에 이제 정책에 대한 얘기를 간략하게 우리가 이제 전체 개요를 잡아봤는데, 우리 이제 교재로 와보면 정책의 의의 그래가지고 정책 개념 및 개념적 요소가 뭔지 그런 얘기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개념에서 보면 정책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권위 있는 정부기관에 의해 공식적으로 결정된 행동 방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 정부의 활동 방향이다라고 말했던 거랑 같은 맥락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잘 체크해 놓으시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요, 또 이제 내려와서 보시면은 정책의 성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뭐 여러분들이 진한 글씨 중심으로 한 번씩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뭔 말이지? 라고 생각해 보시면은 어려운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사회를 좀 더 개선하겠다라는 의지가 담겨져 있고, 그 이제 구체적으로 그게 눈앞에 구현돼야 되는 거니까 수단지향적이다, 이런 얘기도 나와 있고, 그것의 어떤 방향성 같은 것들이 명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치를 지향하는 이런 성격이 있다. 그리고 이건 공권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식성이 있으면서도 강제성도 수반되는 것이다, 이렇게 봐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뭐 이제 행동지향적이다, 뭐 이런 것도 다 있는데, 다만 이제 오류 가능성 같은 것도 당연히 안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앞서서도 오류의 케이스들을 몇 개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 한다 그래 놓고 그 지정해줬던 업체가 나중에는 규제로 인해서 더 이상 활동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온다든가, 그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 법에 대한 유권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타다 같은 것도 심각한 그 문제를 야기한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참 지나고 보니까 참 그래, 그죠? 이 오류 가능성이 있다는 건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하다 보면 잘 하는 케이스가 더 많으니까 나라는 굴러가겠죠. 그러긴 하지만 이따금씩 이렇게 보면 그 오류로 인해서 많은 부작용과 사회 문제를 또 야기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는 겁니다. 우리 조심해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정책의 구성 요소로 갑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또 중요한 얘기들이 또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요 얘기들은 일단은 됐죠, 이제. 자, 그러면요, 이제 정책의 요소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요소. 정책의 3요소라고 하면은요, 뭐가 있냐면, 정책의 3요소는 3가지 요소겠다. 그죠? 첫 번째가요, 정책 목표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지향성이 필요한 거예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가자는 건데? 라고 하는 게 명확해야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그냥 뭐 결정을 내리고 그냥 나를 따르라. 이거 어떻게 우리가 동의합니까? 그러니까 정책은 뚜렷한 방향성을 설정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정책 목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서 현실적으로 이거를 구현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정책 수단이다 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정책 수단이 있습니다. 정책 수단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정책 대상자라고 하는 집단이 이제 설정돼야 돼요. 이거는 앞에서요, 우리가 규제 정책 얘기할 때 이제 거기서 얼핏 말씀을 드렸는데, 정책에 영향을 받는 주체는 크게 보면 2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하나는 정책의 수혜자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정책에 따른 비용 부담자가 있을 거예요. 비용 부담자,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묶으면 이걸 정책의 3대 요소라고 해요. 근데 이 정책 대상자를 좀 늘려가지고 플러스해서 여기다가 정책 결정자까지 포함하잖아요. 여기까지 포함하면 정책의 4요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정책 결정은 누가 하는 거냐? 여기까지 포함하면 정책의 4요소인데, 정책 결정자도 사실은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요, 공식적으로 공권력을 가지고서 정책 결정에 관여하는 주체가 있고요, 공식적이진 않지만은 원래 근본적으로 우리는 국민 주권을 채택하고 있으니까 이 주권자로서 국민들이 정책 결정에 또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정책 결정자도 2개 그룹으로 나눠볼 수 있겠구나. 그죠? 그래가지고 요 안에서 보시면은 요게 또 공식적 정책 결정자. 즉, 공식적 정책 결정자는 누구냐면, 요거는 이제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부가 되는 거예요. 정부가 되는데,
이 정부에서 보면은 이제 이런 거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포괄하는 넓은 의미의 정부라고 보셔야 돼요. 여기다가 우리나라는 또 뭐가 파생돼 있냐면은 선관위, 중앙선관위라든가 헌법재판소 같은 것도 있죠. 네, 거기다가 또 뭐도 있냐면요, 지방자치단체도 있어요. 이런 데들은 다 공권력을 가지고 권력을 나누어서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공식적인 정책 결정의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이제 기관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비공식적 정책 결정자도 있겠죠. 비공식적 정책 결정자라고 하면 이것은 이제 어떻게 돼요? 여기는 그냥 시민사회, 시민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이제 시민이 혼자서 정책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봐야 그게 무슨 영향이 있겠습니까? 그죠? 제가 아까 무슨 나 기분 나빠서 거기 회사 거는 내가 좀 당분간이라도 항의를 좀 해야겠어, 이런 마음을 먹었다 한들 혼자서 그런 짓거리를 해봐야 이게 뭔 영향이 있냐고, 사실은. 그잖아요. 그래서 보통은요, 혼자서 안 하지. 그죠? 뜻이 맞는 사람들 모아서 해. 보통은. 적극적으로 이제 나서는 사람들은. 그게 이제 어떤 형태가 되냐면요, 어떤 경우에는 정당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시민단체 같은 걸 통해서 해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사안에 따라서는요, 이익집단을 통해 가지고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도 합니다. 여기다가요, 프랑스에서 언론이나 전문가 그룹 있잖아요. 여기에 힘을 빌리기도 하죠. 그쵸? 여기에 힘을 빌려서 파급 영향을 더 키우기도 한답니다. 알겠죠,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됐죠? 그래갖고 옛날에 이런 그림도 그렸었어. 우리가 이렇게 체제 이론 공부할 때 투입이 있고, 이게 전환이 있고, 이게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산출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산출이 돼가지고 돌아오면 요게 환류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다시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해서 투입 과정으로 되돌아옵니다. 그죠? 이거 체제 이론 공부했던 거, 그죠? 여기다 개방체제면 환경을 넣어갖고 이렇게 환경의 영향까지 보면 되는데, 거기까지는 지금은 보지 말고, 여기에서요, 공식적 정책 결정자, 얘네들은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 여기에요. 그죠? 여기가 깔맞춤 해서 보시면 돼. 여기가 공식적 정책 결정자. 여기에서 영향력을 갖는 거예요. 자, 그런데 비공식적 정책 결정자는 어디에 영향력을 갖냐? 여기에서 크게 영향력을 갖는 거예요. 맞아요? 정책 결정 과정을 이 체제에다가 녹여보면, 각각 이제 영향력을 행사하는 분야가 다른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시민으로서 정책학적으로 말하자면 의제 설정에 있어서, 의제 채택해주라고 막 요구하는 거예요. 압박을 넣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비공식적 정책 결정자로서.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관료가 될 사람들 아닙니까? 저랑은 이제 신분이 달라져요. 여러분들은 좀 있으면. 그럼 여러분들은 관료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야, 이제. 여기야, 이 보라색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공식적 정책 결정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의제 채택된 걸 가지고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그런 역할들을 담당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이제. 맞습니까? 그럼 이제 저는 여러분들한테 계속 이제 뚫린 입이라고 계속 뭔가를 요구해야 될 입장에 남아있는 거고, 여러분들은 아니야, 이제 책임을 져야 될 자리로 건너가는 겁니다. 이렇게 좀 나눠지는 것까지 이해가 좀 될까요? 이렇게 해서 이 아래쪽을 먼저 좀 설명을 쭉 한번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이 정책 목표에 관련된 거, 이거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잡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보면 이 정책 목표만큼 중요한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 아주 필수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건데, 이게 이제 그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가치 판단의 영역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이제 정책 목표는 정책의 뭐라고요? 정책이 나아가야 될 방향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것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가치 지향성 내지는 가치 함축성, 이런 식으로 정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옳다라고 추구하는 방향이 뭐냐 이거야. 1951년도에 라스웰이요 정책제약 논문 발표하면서부터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인간 중심의 정책 갖게 해야 된다. 왜? 그 당시 미국 사회도 당연히 민주주의 국가고 국민 주권이 반영되어 있는 국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정책이라는 것은 이게 인권을 구현하는 데 기여해야 된다. 그게 궁극의 정책 목표다. 이렇게 이제 설정할 수가 있었던 것이겠죠. 맞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이 목표가 변할 수 있다는 것도 좀 고민해 봐야 돼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예예요, 사실은. 이 정책 목표가요, 변동할 수 있어요. 목표의 변동이라고 하는 건데요. 목표의 변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논할 수 있는 건 한 2번 정도 나옵니다. 이 정책 목표라고 하는 거, 이거를 가지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목표의 변동이라는 게. 그리고 또 이제 더 나가서는 뭐라 그럴까요? 이게 이제 정책을 전환하는 과정 있잖아요. 그럴 때에도 이제 정책 변동을 얘기할 때에도 또 이제 목표의 변동을 좀 이제 대입시켜서 봐야 돼요. 그 비교하면서 좀 봐야 돼. 그걸 한꺼번에 제가 녹여서 일단 말씀드려 볼게요. 자, 먼저요. 목표의 변동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의 변동의 현상이 몇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꼽아볼 수 있는 게요. 목표의 전환 현상이에요. 이거는요. 전환, 목표의 대치, 목표의 도치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현상이냐면 기존 목표 대신에 목표를 다른 목표가 대체하는 현상이에요. 기존 목표 설정해 놓은 게 있잖아요. 근데 다른 목표가 쓱 끼어들어 버리는 거야, 그 안에. 그래서 이게 왜 그렇지? 원인별로 해서 한번 좀 나눠봐야 될 때 원인이 여러 가지거든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주요하게 보는 게 먼저요, 미헬스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미헬스. 이건 학자 이름이에요. 미헬스. 이 양반이 제시했던 것 중에요. 과두제 철칙이라는 게 있어. 과두제의 철칙. 이게 있습니다. 미헬스의 과두제 철칙에서 논하는 게 뭐냐면 어떤 조직이든 그 조직이 원래 만들어질 때는 궁극의 목표 같은 걸 설정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조직이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원래의 목표를 자꾸 까먹고 결국에는 그 조직의 우두머리들 있죠. 그 우두머리를 위한 조직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충성을 누구한테 하냐면 예를 들면 정치적으로 보자면 궁극에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관료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나중에 가서 보면 자기 위의 상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관, 시장, 아니면 뭐 대통령 이런 데에다가 충성하고 있는 모습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않나? 응?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뭐 서울시 공무원이 됐어. 그럼 서울시장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잖아요. 아닌데 나중에 하다 보면 서울시장이 원하는 것에 비위를 맞춰준다 그러면은 좀 너무 격하는 것 같긴 하고, 어쨌건 서울시장이 원하는 방향성 있잖아요. 그게 옳든 그르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옆에서 거들어주고 그걸 통해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런 관료들의 행태가 실제로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응? 아니 서울 시민을 위해서 복무하겠다라고 했던 그 굳은 다짐, 그 굳은 결심은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이것이. 근데 어느 순간 그렇게 되더래. 이 사람이 연구했던 건요, 미헬스가 유럽의 학자인데 공산당 같은 데 있잖아요. 사회주의 정당 이런 데들 있죠. 그런 데를 모델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900년대 초반에는 사회주의 운동이 굉장히 좀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특히 유럽에서는. 미국은 그게 없어서 얘네들은 약간 좀 복지나 이런 것들도 좀 멀어졌다 이런 얘기를 제가 예전에 드린 적이 있었을 텐데, 미국 사회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큰 정치적 소용돌이가 내부적으로는 좀 몇몇 사건이 있지만 유럽처럼 무슨 막 이데올로기 대립이 크게 여기에서 막 충돌했다거나 이런 역사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되게 안정적으로 발전해온 국가로 보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자면 한계가 좀 있는 거죠. 뭔가 좀 사상이나 이데올로기가 풍요로워질 수 있는 기회는 못 얻은 거예요, 미국 사회가.
그 약간 좀 뭐 이게 문화적 다양성이 있을지 몰라도 정치적으로 이데올로기적 다양성 같은 게 잘 없어, 미국은. 그런 건 재미가 없어, 별로. 근데 유럽은 엄청 스펙타클합니다, 그게. 유럽 땅에서 실제로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사상이 정면 충돌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부 국가는 아예 공산주의를 해보겠다고 표방하면서 거기까지 나갔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주의랑 공산주의 차이는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 그게 비슷한 건데, 사회주의는 평등 사상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면 사회주의가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렇죠?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아예 계급 평등 사회로까지 아예 건너간다. n분의 1방 하는 사회로까지 그거를 구현한다 그러면은 그게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보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러니까 마르크스의 주장에 따르면 마르크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전 세계 노동자가 단결해서 계급적으로 이해관계가 일치하니까 뭐 과학적이지도 않은 민족, 인종 뭐 이런 거 갖고 서로 갈등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계급 관계로만 보재. 전 세계 노동자는 같은 처지에 있으니까 전 세계 노동자가 그때는 산업사회 때문에 되게 착취받을 때거든. 그러니까 전 세계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혁명을 일으켜야 된대. 프롤레타리아, 무산자 계급인데 이 사람들끼리 모여서 혁명을 일으키재. 혁명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 프롤레타리아에 의한 독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본주의적 요소들을 싹 제거해야 된대. 이런 것까지는 아직은 사회주의적 흐름이야.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어떤 정치 시스템인데, 그렇게 한 다음에 아예 계급이 없어지고 모두가 원시시대처럼 같이 생산해서 같이 나눠 먹는 사회가 도래할 수 있을 거다. 이상적으로 거기까지 갔거든요. 그렇게 가면 그게 공산주의야. 그러니까 우리가 공산주의라고 말하는 것은 현실에서 나타나서 공산주의가 아니고 이렇게 가겠다라고 선언해서 공산주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 공산 전체주의 이런 말은요, 좀 족보는 없는 말이에요. 원래 전체주의는 극우예요, 극우. 히틀러 같은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민족주의 같은 거 내세워가지고 그걸 통해서 자기들의 어떤 공동체 이익을 위해 거기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다 차단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전체주의는 그래서 국가주의 이런 걸 내세워가지고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개인도 희생할 줄 알아야 돼.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 거고, 공산주의는 정반대예요. 극좌지, 극좌. 우가 아니라 좌야, 이건. 그래서 요즘에 공산전체주의란 말을 자꾸 이제 정치권에 쓰던데 이 말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디서 도출해서 쓰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완전 정반대거든, 원래. 공산주의는 극좌야, 극좌. 극좌여가지고 여기는 진짜로 완전 평등한 세상을 만들겠다. 이걸 지향하는 거야, 공산주의는. 그걸 지향하는데 그거는 우리 현실에 나타난 적이 없어. 왜 그런지 알아요? 여기에 답이 있다? 이 사람이 그래서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사회주의 정당들 있잖아요. 거기를 한번 연구해 본 거야. 거기는 만인은 평등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경제적인 결과물도 n분의 1방으로 나누자고 주장하는 자들이요. 완전 평등이야, 결과적으로도. 이거를 주장해. n분의 1방 동의돼요, 여러분? 아니,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내세웠던 게요,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한 만큼만 분배받자 그랬어. 그 얘기는 뭐냐? 내가 남들보다 10배 몫을 노력을 해도 내가 혼자 살잖아? 그러면 배급해 줄 때는 1인분만 주는 거야. 내가 노력을 10배 해도. 경제적으로는. 왜냐면 n분의 1방으로 나누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망한 거예요, 사실. 왜냐면 인간의 속마음은 복잡해지거든. 뭐야, 이런 식이면 내가 10인분만큼 노력이 있어? 없잖아. 나도 편한 게 나아, 그럴 바에는.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을 최대치로 끌어내지 못한 거예요. 이게 한계입니다. 첫 번째로는. 두 번째 한계. 여기에서도 결국에는요, 이거예요. 미엘스가 증명한 것처럼 조직의 우두머리는 또 인간이잖아. 이것들도 좀 지나면 처음에는 이데올로기적으로 막 모든 사람은 n분의 1방 해야 됩니다. 만인이 평등해야 됩니다. 그랬다가 시간이 지나면 자기 이익을 챙겨. 그 현상이 꼭 나타나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애들도 그 과두들의 비위를 맞춰주고 자기도 콩고물을 얻어먹으려고 그래.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 공산주의가 실제로 우리 눈앞에 나타나려면 모든 인간이 만인이 평등해야 된다라는 당위론에 100% 자기 욕망을 제거하고 거기에 완전히 복무할 수 있었더라면 눈앞에 나타났을지도 모르지만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야. 자본주의 시스템이요, 위대한 건 어떤 건지 알아요?
인간의 그 지저분한 욕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당위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 먹으려고 했다는 거야. 그게 경쟁력을 가진 거지. 그죠? 공산주의를 표방한 게 되게 나쁜 얘기를 해서 그게 실패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워. 나빴다기보다는 무능한 거지. 인간의 본성을 역행해서 당위적인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어떻게 당위만 갖고 살아가. 자기의 욕망이라는 게 분명히 안에서 꿈틀거리는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야. 심지어 누구도 과도들도 안 되더래.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이기적인 욕망을 대놓고 추구하는 집단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사회주의 정당에서도 나타난다는 걸 이 사람이 입증한 거예요. 미엘스가. 그러니까 말할 것도 없어. 어느 조직이나 다 우두머리를 위해서 복무해. 그죠? 그 소련도 나중에 누구야? 정치 권력을 막 휘둘렀던 스탈린 같은 인물에 의해 갖고 독재가 나타나고, 중국도 시진핑 하는 거 봐요. 시진핑이 원래 걔네는 재선하고 물러나는 거거든? 삼선했잖아. 제도를 바꿔서. 그렇게 돼. 이게 말이 돼? 그래 놓고 그전에는 중국이 막 그랬어. 지네는 민주적으로 국민들이 투표해서 뽑는 건 아니지만 지네가 오히려 안정적으로 여러 세력이 건강하게 경쟁하면서 지도자를 이렇게 서로 교체하면서 재선하고 물러나고 재선하고 물러나고 하면서 알아서 균형을 이룬다고 막 주장했었거든요. 아니라는 걸 보여줬잖아. 그게 지네 힘이 조금 다른 정파보다 힘이 세지니까 나 삼선할래? 뭐 이렇게 가잖아. 이 시스템 안 된다는 거를 다시 한번 보여준 거예요. 북한은요, 김정은은 조금 마인드가 그래도 좀 트이지 않았나 싶었는데, 근데 김정은도 자기 딸을 데리고 자꾸 공식 석상에 나타나. 이게 뭐지? 이번엔 여왕인가? 이게 뭐지? 왜 그 어린애를 자꾸 데리고 공식 석상에 앉히는지 이해할 수 없죠. 저는 개인적으로요, 왜 대통령이 자기 부인이나 남편을 정치 지도자 데리고 돌아다니는지를 잘 모르겠어. 그래서 미국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됐을 때 그 부인이 나는 나의 삶을 살겠다 했을 때 되게 멋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남편이 대통령이지 내가 대통령이야? 나는 나의 삶이 있지? 이게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의전이라는 게 서로의 예의가 서로 같이 활동하는 게 예의로 굳어져 가지고 관행적으로 다 그렇게 활동을 해. 근데 왜 그래야 되나 모르겠는데 북한은 아예 대놓고 딸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니까 야, 이거 좀 이상하다. 이것도 세습을 좀 준비하나? 이런 의심이 되지. 그래도 봐봐요. 인민을 위해서 공산주의 한다고 해놓고 어떻게 가는 거야 지금. 응? 희한한 방향으로 가잖아. 그래서 이게 미엘스 얘기가 맞는 것 같고요. 저거를 소설로 잘 써놓은 유명한 사람 있죠? 시험에서 언급될 가능성도 없진 않으나 대놓고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조지 오웰 동물농장 이 저거잖아. 거기 보면은요, 동물들이 농장 주인을 쫓아내. 농장 주인이 막 노동력 막 착취하고 써먹다가 그러다가 거기 늙은 말이 나오거든요. 이름이 복서였나 그래. 그 늙은 말이 이제 더 이상 힘을 못 쓰니까 팔아버려, 고기로. 말을. 그런 장면이 나오니까 막 얘네들이 막 이제 폭동을 일으키는 거야. 그래갖고 주인을 막 놀래켜서 내쫓고 자기들의 세상을 만들었는데, 모두가 다 평등해야 된다면서 앞에 전면에 섰던 애들이 돼지들이 있어. 돼지들, 동물들 중에. 근데 얘네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면은요, 자기네들끼리는 야밤에 막 파티해. 딴 애들은 막 열심히 일하고. 그 복서가 나중에 그 돼지들한테 의해서 팔려나갔나 보다. 아이씨, 내가 또 기억이 또 왔다리 갔다리 한다. 어쨌거나 그 농장 주인도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례를 가지고 농장 주인 내쫓았는데 우리를 착취한다고. 근데 나중에 가서는 이 돼지들도 그 말이 맞다. 그 말이, 복서라는 말이 되게 그 체제 속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나중에 쓸모가 없어졌다고 팔았나 그래.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똑같아지는 거야. 권력을 누리는 거예요.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고 그 전에 있었던 권력자를 내쫓고서 장래들도 그렇게 되더라. 이 과두제 철칙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대로. 자, 그리고요. 자, 이제 더 갈게요. 그러다 보니까 목표가 전환된 거지. 원래 목표를 잃었잖아. 됐어요? 두 번째. 과잉동조 현상이 있습니다. 과잉동조. 이 말은 뭐죠? 이거는요, 내부 규율을 엄청 신주단지 모시듯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대한민국 정부 왜 만들어졌어?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러려고 만든 거야. 그게 목표잖아. 근데 그 목표를 잃어버리고 국민들이 찾아가서 나 이거 힘들어요. 이거 도와주세요. 그러면 규정상 안 되는데요? 이러고 있는 거지. 그거를 뭐 솔루션을 찾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대상자가 아니시네요. 이딴 소리는 하고 있는 거지. 그럼 그게 뭐냐면 형식주의에 빠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부 규율 있죠? 내부 규율을 더 우선시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이거를 과잉동조 내지는 동조과잉이라고 나와도 똑같은 말이에요. 응? 동조과잉, 과잉동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식에 너무 크게 과잉되게 빠져들어서 동조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공무원들도 결국에는 뭐야? 아까 뭐 과두들이 그랬던 것처럼 공무원들도 스스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내부성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정부 실패가 일어나는 큰 원인 중에 하나였기도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공직자들도 자기 욕망이 있어. 그러니까 왜 아까 그랬잖아요. 과두의 욕망을 왜 채워줍니까? 잘 보여서 자기도 떡고물 얻어먹으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안 보이는 데에서는요, 자기들도 다 해먹어. 자기네들 이해관계로. 그래서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인간들도 있고요. 아니면은요, 혼자서는 좀 그렇고, 우리 부패 중에 조직적 부패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뭘 해먹기도 하고요. 아니면은요, 부패는 아니더라도 하위 조직이라 하거든요. 조직 안에서의 하위 조직. 하위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개혁 요구 같은 것을 막 튕겨내. 저항하고. 이런 것도 해. 그게 다 내부성이잖아. 그러니까 이 조직은 원래 국민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유지하다 보니까 자기네가 속한 하위 조직의 이익을 앞장세워서 개혁에도 반대. 이런 짓을 해. 그래서 목표가 바뀌었네. 자기의 보신주의로 바뀐 거 아닙니까? 됐어요? 이런 현상들이 막 나타난 겁니다, 이게. 이해됐죠? 목표의 전환 됐지. 자, 그래서 저게 시험에서 잘 나오는 애고요. 그 다음에 목표의 승계라는 애도 잘 보셔야 돼요. 목표의 승계는 뭐냐? 목표의 승계. 이거는 말입니다. 말을 잘 보셔야 돼. 목표의 승계니까 목표를 계속 이어받았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안 돼. 그럼 오해가 생겨. 그게 아니고 목표 A에서 목표 B로 승계되었다. 이렇게 논리 구조를 이해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자 이제 어떤 조건 속에서 일어나는 거냐? 이것도 원인을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기존 목표가 달성되었거나 또는 달성 불능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게 전제입니다. 기존 목표가 달성되어 버렸거나 달성 불능한 상황이 되었을 때 요때 조직을 유지하면서 그리고 뭘 하냐면요. 조직을 유지하면서 이 속에서 새로운 목표를 성립시키는 거예요. 새로운 목표를 수립한다. 이렇게 볼까요? 이걸 목표의 승계라고 해요. 그러니까 목표 A가 B로 바뀌는 거야. 알겠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그림을 그려보면 목표 A가 있었는데 이게요. 뭐 이 경우에 달성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는 달성 불능이 될 수도 있죠. 이 경우가 왔을 때 이거를요. 그 다음에는요. 목표 B를 설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넘어가면은 여기에 이제 조직 구성원들은 어떻게 돼요? 조직 구성원은 있는 그대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조직 구성원들이 쭈루루루루루루루루루 자기네들의 이건 지울게요. 자기네들의 안전을 유지하는 거야. 안 잘리고 그러잖아. 아니 이 조직 구성원 입장에서 봐보세요. 조직의 목표가 있었는데 이 목표 A가 달성되거나 달성 불능 상황에 빠졌어. 그럼 더 이상 이게 필요 없지 않아? 사실은 여기에서 이렇게 끊어졌어야 되는 거예요. 조직 구성원이. 원래대로 하면. 그런데 그러면 안 되지. 이것도 살짝 내부성하고 좀 연결되기도 해. 그죠? 그래서 자기네들 이익을 위해서는 이 조직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목표를 장착해야지 돼. 그래야지 계속 생존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목표의 승계라고 하는 것이다. 사례를 볼까요? 이런 사례가 있을까? 이 사례? 목표의 승계 사례로요.
이걸 한번 볼까요? 공업진흥청이라고 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옛날 조직이라 못 들어봤을 거야. 근데 얘가 나중에 뭐로 바뀌었는지 알아요? 이게 중소기업청으로 바뀌었어요. 이거는 좀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중소기업청? 지금 또 없어졌는데? 없어진 거를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근데 아무튼 간에 저게 중소기업청으로 바뀌었던 기억이 있어요. 저게 어떤 거냐면요. 공업진흥청, 공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비슷한 걸로요. 지금도 있는 게요. 농림부 밑에 농업진흥청이 있어. 농업진흥청. 농업을 진흥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농업의 후진국이잖아. 농업이 선진국이 되기에는 조건적으로 너무 안 좋아. 국토도 작고 산이 뭐 대부분이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산 타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요. 대한민국 국토에 아주 일부분에서만 생활하다 죽는 거야. 그죠? 우리나라는 산이 70%가 넘으니까 아우 그냥 지긋지긋해. SOC 만드는 것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가. 그러니까 맨날 터널 뚫고 다리 놓고 막 이런 짓을 해야 되잖아. 그럼 불리한 조건들이 있어. 그런 조건이니 뭐 농업이야 말할 것도 없습니다.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너무 협소하고요. 그리고 산지를 따라서 이렇게 형성돼야 되기도 너무 불편해. 기계화, 뭐 대규모 농업 이런 게 안 돼. 농업진흥청은요 아직도 목표를 달성하지도 못했고요. 그렇다고 목표 달성은 아예 안 될 것 같아라는 아예 절망적인 상황까지는 또 아니잖아. 기계화는 좀 힘들어도 우리가 뭐 어떻게든 이거를 좀 과학적 농업을 하고 고부가가치로 가면 좋을 것 같아. 그런 쪽으로 진흥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농업진흥청은 지금도 있어. 그런데 공업진흥청은요 목표 달성한 지 오래됐지. 대한민국이 경제 성장할 때 공업을 부흥시켜서 성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업진흥청이다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공업진흥청 그러면 목표 달성은 일단 된 거예요. 단기간에. 그래서 목표가 달성됐다고 지금. 기존 목표 달성이야. 달성. 이렇게 되니까 더 이상은 공업을 더 장려하기에는 공업이 너무 산업의 중심이 됐어. 뭘 진흥하냐고 도대체. 그래서 조직 구성원들이 뭐로 바뀌었냐? 중소기업을 이제 지원해주자.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 성장할 때 대기업 중심의 성장을 했거든요. 대기업 중심 성장. 그러다 보니까 이 대기업 중심 성장했던 것을 이제는 어떻게 할 필요가 있어요? 조금은 좀 균형 있게 갈 필요가 생긴 거예요. 그렇잖아요. 중소기업도 좀 잘 생존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좀 바꿔야 되는데 그 역할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가만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수명을 다 했거든? 그러면 니네가 이거 해봐. 응? 좀 연장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해봐. 그래서 새로운 목표가 쓱 생긴 겁니다. 이 케이스 봐두시고. 세 번째. 그 다음에요. 목표의 다원화 같은 것도 있어. 이거는요. 동시에 여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경우입니다. 목표의 다원화. 그래서 그 얘기를 해드릴게. 이거는요, 그 사례가 어떤 거냐면, 사례가 중소기업청이 승격이 됐거든요. 이제 중소기업에 대해서, 더 많은 지원을 하겠다라고 해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승격을 했는데, 얘를 갖다가 뭘로 바꿨냐면, 부로 승격시켜주면서, 부가 되기에는 너무 기능이 제한적이야. 그래갖고 이걸 뭘 넣었냐면요, 중소 벤처기업부로 바꿨지. 그럼 이제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업무도 같이 봐라. 이렇게 됐으니까 중소벤처기업부 입장에서는 관장해야 될 업무 영역과 정책 목표가 넓어진 거예요. 됐어요? 이게 넓어졌다고, 이게. 목표의 다원화.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목표가 다원화 됐는데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목표의 우선순위는 있을 거 아닙니까? 우선순위. 그런데 이제 목표의 우선순위를 변경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다섯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목표의 확대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목표의 확대는 뭐가 되는 거냐면, 목표의 확대는요, 이거는요, 이제 목표를 달성했을 때, 밑에 지울까? 겹친다. 그죠? 지워버릴게요, 여기. 자, 목표의 확대입니다. 확대. 확대 같은 경우는, 목표를 달성했을 때, 한 단계 더 높은, 더 높은 목표를 제시하는 경우예요. 이거를 목표의 확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목표의 다운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저건 뭐가 있었냐면은, 그때 여러분들이 너무 코올리기였겠지만, 2002년도에 우리나라 월드컵이라는 거래. 그때 안 태어난 분도 또 있을 수도 있겠다. 그죠? 그게 그때네. 김대중 정부 막바지. 그때네. 근데 아무튼 간에 그때 이제 월드컵을 했는데, 우리나라가요, 그때까지 월드컵에서 승리한 적이 없어. 진출은 여러 번 했거든요. 1승도 거둔 적이 없어. 본선에 나가서. 그래서 처음에는 1승만 해도 괜찮은데,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개최를 하는데 16강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목표를요 조금 올려 잡았지. 16강 이렇게 했어. 그랬는데 어떻게 됐냐면요, 16강에 덜컥 올라갔네. 첫 판부터 승리를 하더니 두 번째 판은 비기고 세 번째 판도 이겨. 2승 1무. 이게 말이 돼? 맨날 나가면 지기 바빴는데 3패 이런 거. 최근에도 그런 적 있지 않나? 3패까지는 없나? 2패 1무 뭐 이런 거. 그때 2패하고 이러다가 국민들한테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독일 막 이기고 그런 거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때 1무가 아니구나. 2패 후 1승 뭐 이런 거. 예선 탈락한 다음에 그런 기억 최근에 있으실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80년대, 90년대는 뭐 3패 그냥 나가면 3패, 1무 2패 뭐 이런 거 맨날 하다가 2002년도에 1승을 딱 첫 판에서 하더니 그 다음에 1무에서 좀 아쉽다가 그 다음에도 이기는 거야. 묘하게 그때는 뭐 상대편 선수가 2명이나 퇴장당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뭐 부조리 때문은 아니겠지.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요. 개최국 좀 어드밴티지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뭐 어쨌거나 우리가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국민들이 난리가 났지. 길거리에 다 쏟아져 나와서 막 난리가 아닌데, 그때 있잖아요. 갑자기 그때 감독이었던 분이 나는 아직 배고프다 뭐 이런 거를 얘기하고 더 높은 목표를 막 제시합니다. 그래갖고 더 올라갈 때까지 올라가 보겠다. 그래서 16강 목표가 달성되니까 갑자기 8강. 달성했더니 4강.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결승 뭐 이렇게 했는데 결승까지 못 갔습니다. 그래갖고 거기까지 못 갔지만 4강에는 들었잖아요. 이거는 아마 우리가 앞으로 죽을 때까지 다시는 못 볼지도 몰라. 그거를 너무 어려서 그때 못 봤다 그러면 아쉬우시겠네. 그때 너무 신났었는데. 그래갖고 막 모르는 사람들끼리도 그때 얼마나 우리가 화합이 잘 되는 줄 알아요? 모르는 사람끼리 뭘 잘못해도 요즘 같으면 누가 툭 치면 뭐야? 시비 거는 거야? 이러고 막 난리도 아니고 요즘 칼부림도 하고 막 이상한 놈들 많잖아요. 근데 그때는요, 뭘 해도 괜찮다. 뭘 해도 우리는 하나다. 막 거의 이런 분위기였어요. 신난다고요? 남의 차 막 그 천장 지붕 위에 올라가서 막 뛰어다니고, 그럼 자기 차 찌그러지잖아. 그래도 괜찮아요. 막 이러고 미친 거지. 뽕 맞았어. 사람들이. 이제 그때가 딱 이 목표의 확대입니다. 이게 목표 달성이 됐으니까 더 높은 목표로 올라간다. 뭐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됐죠, 이거? 네. 이렇게 해서 요 유형을 구분하는 걸 잘 해두셔야 돼요. 그 정도 하시죠. 정책 목표는. 자, 그 정도 했고요. 우리 교재는 왜 이게 안 나왔냐면요. 저 뒤에 가서 우리가 이제 비슷한 거 하나 본다 그랬잖아요. 정책 변동 얘기할 때 그때 이거를 좀 이제 묻혀서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요, 우리가 이제 정책 결정할 때도 정책 목표를 먼저 세우고 그 다음 단계를 거쳐가야 되거든요. 그때도 정책 목표 얘기를 해서 그럴 때에 이걸 우리 교재는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뒤에 가면 나와. 그러니까 미리 필기해 놓고 나중에 뒤에 가서 확인만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제가 이제 비교를 한번 해놓고 간다 그랬으니까 그거 먼저 꺼낼게요. 이것도 저 뒤에 가면 나올 텐데, 정책 변동론이 있어요. 미리 한번 비교해 놓고 가죠, 뭐. 정책 변동론이 있는데, 이거는요, 피터스라는 학자를 다시 한번 좀 끄집어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피터스라는 학자가 우리 앞에서도 공부해 본 바가 있는데 어디서 봤던 학자예요? 어? 앞에서 어디서 봤었을까? 뉴 거버넌스 얘기할 때 기억나요? 뉴 거버넌스 얘기할 때 그때 로즈, 피터스 이런 학자가 있었을걸요? 그런데 이 피터스가 다시 한번 좀 튀어나오는데 정책 변동론과 관련해서 모형을 4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여기서 뭐가 있냐면요. 정책 혁신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요. 정책 승계라는 말이 나와요. 이것 때문에 여기서 비교해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승계라는 말 때문에. 응? 정책 승계. 승계가 있고 정책 유지가 있어. 헷갈리지 말라고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책 종결이 있습니다. 이 4가지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서 정책 목표의 변동이 있는가? 요게 여기 같이 묻어 나오는 거예요. 목표의 변동이 있었냐? 아니면은 또 이제 뭐냐면은 여기서요. 정책의 주요 내용, 주요 커다란 이제 주요 내용이라고 할게요. 그냥 주요 내용, 주요 골자가 이제 변동이 있느냐, 주요 내용에 대한 변동이 있냐.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세부적인 내용의 변동이 있냐. 이렇게 보는 건데요. 일단은 큰 틀에서의 변동, 주요 내용이라 그러면 알겠죠? 그러니까 정책의 얼개야. 그리고 이거는 그 안에 디테일한 부분들이에요. 그래 놓고 보는 건데 이 변동이 있냐라고 했을 때 정책 혁신은요. 얘가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없던 정책을 새로 만든 겁니다. 정책이 원래 없었는데 새로운 정책을 만든 거예요. 돼요? 새로운 정책을 창출한 거야. 그러니까요, 무에서 유가 됐기 때문에 목표가 새로 생겼지, 없다가. 목표 세워야 되잖아. 변동이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주요 내용도 새로 만든 거잖아. 그 다음에 그 안에서의 세부적인 내용도 새로 만들었잖아. 그래서 요게 다 변동이야. 근데 거꾸로요, 정책 종결 그러잖아요? 얘는요, 있던 것을요, 없앤 거예요. 아, 그 정책은 이제 끝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유에서 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도 어떻게 돼요? 얘도 목표 변동도 있고, 주요 내용도 바뀌고, 세부 내용도 바뀐 거야. 왜냐하면 있던 거를 다 없애버렸으니까. 그것도 없애는 것도 변동이잖아요. 됩니까? 그런데요, 정책 승계는 어떤 거냐면요. 이런 경우가 정책 승계예요. 목표는 그대로 유지가 돼요. 목표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주요 내용도 바뀌고 세부 내용도 바뀌면 정책 승계라 그래. 근데 정책 유지는요, 바뀌는 게 좀 더 적어. 목표도 안 바뀌었어. 주요 내용도 안 바뀌었는데 세부 내용만 바뀌어, 정책이. 그럼 그거를 정책 유지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그럼 여기에 목표 변동이라는 게 나왔으니까 얘랑 좀 연결되는 것도 있다. 그죠? 그죠? 그렇게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승계라는 말이 나오는데 정책 승계라는 말하고 목표 승계라는 말은 구분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구분해서 보셔야 돼. 근데 이게 우리가 문제 풀다 보면은 승계라는 말이 나오면 막 혼선이 일어나. 미리 지적해 드린 거예요.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잘 구별해 놓고 가자. 되었을까요? 그 정도 하죠. 그리고 이제 지나가서 이제 정책 수단이에요. 정책 수단. 정책 수단은 여기는 대표적인 학자가요. 살라몬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살라몬. 이 살라몬이라는 학자가 정책 수단론과 관련해서 이건 현실적으로 이제 우리가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동원할 것이냐, 어떤 자원을 동원할 것이냐, 이거와 관련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거와 관련해서요, 여기에 직접성 기준하고요, 강제성 기준을 제시를 해요. 살라몬이라는 학자가. 그래서 직접성이 높은 경우, 중간인 경우,
낮은 경우 이게 있고 낮은 경우 그 다음에 강제성 기준도 똑같이 높은 경우와 중간인 경우와 낮은 경우 낮은 경우 이렇게 나눴거든요. 이 중에 시험 나오는 건 얘예요. 직접성의 정도가 높냐 중간이냐 낮냐 이거 가지고서 이제 구별을 해 주어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살라몬이 요거를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여기에 이제 교재에 그대로 나오니까 같이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일단은 정책 목표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강화해서 말씀드렸고 233페이지 정책 수단으로 이제 가봅니다. 정책 수단으로 와보면요. 딴 거 볼 필요 없어요. 넘어가 보세요. 넘어가서요. 살라몬 얘기로 한번 가봅니다. 살라몬에요. 요게 어디로 가야 되냐면 직접성 정도에 따른 정책 수단과 효과 그래서 234페이지 아래쪽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이 있을 겁니다. 저기 도표가 있을 텐데 여기에서 뒤에 있는 거 크게 안 보셔도 돼. 뭐만 보냐면 직접성 낮음 중간 높음 이렇게 돼 있죠. 거기에 행정 수단들이 옆에 쓰여져 있죠. 요만큼만 좀 이렇게 뭐 동그라미 표시라든 뭐 해놓으세요. 그래서 그거 구분만 잘하셔도 문제 하나 맞출 수 있는 겁니다. 그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직접성이라는 게 뭐냐? 직접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직접성은 딴 게 아니라요. 이런 거예요. 직접성은 정부가 얼마나 다이렉트로 개입하냐 이런 정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직접성이 높음부터 볼게요. 표에서는 맨 밑에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보험은요. 괄호치고 사회보험 이렇게 써놓으셔도 좋아. 앞서서 우리가 사회보험 중에 건강보험 예를 들었었잖아요. 건강보험 예를 들었었는데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이거는요. 정부가 공공기관을 통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죠. 이걸 만들어 갖고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공사공단 이거는요. 정부 조직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정부가 출자를 해가지고 정부의 기능을 옆에서 거들어주게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걸 준정부기관이라 그래. 그런 공공기관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가요. 직접적으로 사실상 개입해서 출자도 하고 거기에 장도 대통령이 막 바꾸고 그러면서 이 운영에 관여하는 겁니다. 크게. 그래갖고 이 공공기관들도 감사원 감사도 다 받아야 되고 알겠나요? 예, 그리고 국회에서도 불러다가 이러저러한 거 따져 물을 수도 있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잘했다 못했다 평가도 받고. 알겠죠? 직접성이 높아요 낮아요? 엄청 높은 거지. 엄청 높은 거다. 그죠? 예, 정부 조직 안에서 직접 해결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공단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이 보험을 운영하는 거니까 직접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부가요 직접 민간경제 주체한테 돈을 구워주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이런 거 있지. 한국산업은행이라고 알아요? 들어봤어요? 산업은행? 여러분 산업은행 통장 개설해서 가지고 있으신 분? 없지 당연히. 산업은행은요 그런 활동을 하는 데가 아니에요. 우리가 막 통장 예금하고 대출받고 이런 데가 아니고 산업은행은요 우리 산업구조 관련된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산업은행 같은 경우는 망하게 생긴 기업 같은 데 있죠. 이런 데에 돈 빌려준 은행들이 있을 거야. 여기를 불러들여. 그래가지고 협상을 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산업은행이 자기 돈으로 은행들한테 영향력을 행사해가지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일단은 긴급 자금 같은 걸 좀 투입할 테니 너네들도 부채를 조금 니네가 받아야 될 돈이 있으면 그거를 좀 탕감해줘라. 뭐 이런 거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은행들 입장에서 어때요? 그 기업이 망하면 다 날려먹잖아. 그런데 산업은행이 나서가지고 여기에서 일단은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그에 따라 가지고 일부는 좀 회수할 수 있을 테니까 다는 못 받더라도 그래 채무 조정해 줄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채권단 같은 거 구성해서 그 합리적인 수준에서 뭘 조정해 오면 그걸 가지고 국가가 개입해서 그 기업을 되살려내고 거기다가 필요하면 공적 자금 같은 것도 투입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역할하는 게 산업은행이에요. 한국산업은행. 국책은행이야. 그래갖고 여기는요 일반 주식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일반 은행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 같은 거 투자할 수도 없잖아. 산업은행이 주식이 있나? 없지. 근데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이런 건 다 상장돼 있지 않아요? 국민은행 같은 거는요, 오너가 없잖아. 우리 은행은 대부분 다 오너가 없어요. 그래가지고요, 은행 주식은 대박이 터지는 경우가 잘 없지만 배당을 많이 해줘. 주주들한테 이윤이 남은 걸 막 배당해줘. 요즘처럼 실적 좋을 때는요, 은행 주식 좀 관심 있으시면 가지고 있으면 배당을 상당히 많이 해줄 가능성이 있어. 특히 국민은행 같이 외국계 자본의 지분이 막 거의 대부분이야. 그러면은요, 이런 데는요, 당연히 미국의 주주 자본주의가 그런 거거든. 주주들한테 다 나눠주라 그래. 그렇게 해가지고 배당이 꽤 괜찮을 거야, 아마. 그런 데는. 아무튼 그렇게 우리가, 그거는 민간이 자본 투입해서 운영하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래 근데 국민은행도 옛날에는 국가가 갖고 있던 은행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서민금융 담당하라고 만들어줬던 건데, 이게 이제 외환위기 90년대 말에 거치면서 이거를 전부 다 이제 어떻게 했어요? 이거는 이제 국가가 운영하는 은행으로 그 성격을 가지고 있던 것을 다 민간한테 팔아버렸어. 그래가지고 지금 다 민간은행이 됐지. 아무튼 이제 산업은행 얘기를 그 정도 이제 말씀드려보고요. 거기에서 이렇게 해서 직접적으로 기업한테 공적 자금 투여해주면 그게 직접 대출이에요, 일종의. 그러니까 정부가 되게 깊게 직접 관여하지 않아요, 지금? 맞아요? 그런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요, 굉장히 파급 영향이 큰 기업, 대기업이 망해버리면 이것이 가져올 그 풍파가 장난 아니거든.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삼성전자만 주식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 바람직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 왜 그런지 알아요? 이 믿음이 있는 거야. 야, 삼성전자가 위험에 빠지면 정부가 공적 자금으로 직접 어떻게 해줄걸? 삼성전자 망하면 우리나라가 망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이 주식을 분산 투자하라는 게 기본인데 삼성전자 주식만 산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위험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은 어떤 거야? 정부가 구해줄 거다. 잘못돼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건데, 글쎄 정부도 능력치가 되는 범위에서 하는 겁니다. 그걸 100% 미래에 벌어지지 않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확신을 갖는 것은 좀 위험해 보이긴 하는데, 아무튼 그렇고, 경제적 규제라는 말이 나왔어요. 우리 경제적 규제가 뭐였어요? 경제적 규제는요, 민간 기업을 콕 집어갖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라고 관여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어때요? 직접성이 어때요?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직접 개입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니까. 맞네. 정보 제공.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국민들한테 고루 오픈해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직접 오픈하는 거잖아요. 공기업, 마찬가지네요. 기업을 만들어서 활동하는 건데 정부가 지분을 50% 이상 가지고 있어야 공기업이 돼요. 공기업 같은 경우도 당연히 직접성 굉장히 높습니다. 공기업 사장, 그리고 공기업의 감사, 공기업 임원 이런 거 임용과 관련해서는요, 저 대통령실이 다 관여해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기 직접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한전 같은 데가 한전 적자를 보면서도 전기요금 못 올리고 있었던 이유가 정부가 직접 관여하니까. 야, 국민들 살기 어려운데 서민 경제 무너지게 전기세부터 올리면 어떻게 하냐, 올리지 마 이렇게 했던 거고요. 특히요, 어디서 적자 많이 보는 줄 알아요? 전기? 한전이? 자기네가 사올 때는요, 발전회사들 있죠. 여기 민간 자본이 좀 들어와 있어, 사실은 발전회사에. 근데 거기에서 만든 거를요, 이거를 정해진 가격에 무조건 사야 돼, 한전이. 근데 이거를 사다가 어디다 파냐면 우리 이제 민간 가게나 기업한테 파는 거거든요. 근데 가정용 전기는 그래도 받을 만큼 받아, 인간이. 근데 산업용 전기를 엄청 싸게 줘. 그러니까 학원 같은 데 여러분들이 나오면 여름에 좋은 게 전기 팡팡 쓰면서 그냥 막 에어컨 막 얼어 죽게 생긴 정도로 막 틀고 있는 거야. 근데 그렇게는 안 하면 안 돼? 왜 이렇게 얼어 죽을 정도로. 겨울에는 그리고 더워서 쪄 죽을 정도로 막 하고, 이 에너지를 좀 우리가 여름에는 조금 더운 듯, 겨울에는 조금 추운 듯 있어야지 건강에도 좋고 한데, 실내의 온도가 너무 크니까. 막 겨울에는 반팔 입고 있고, 여름에는 막 이거 뭐 가디건 갖다 놓고 막 그거 뒤집어 쓰고 있고, 이래. 사람마다 이제 열이 많은 사람도 있으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그걸 좀 참을 줄도 알아야 되는데, 못 참고 막 그래.
근데 이거가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에는 영업장은요, 전기가 싸니까 그 요구들을 들어줘서 그래요. 영업장에서. 고객이 불만을 가지면 우리를 이용 안 할까봐. 어디나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 더운 날 일부러 매장 같은 데에서, 샵에서 에어컨 정말 차갑게 틀어놓고 일부러 문 열어놓잖아. 지나가다가 여기 왜 시원해? 그러고 들어오게 하려고. 이런 짓까지 한다니까? 그게 왜 그래? 전기세를 너무 낮게 줘서 그래. 반도체 만들 때 전기 엄청 든다잖아요. 삼성전자 혼자 전기세 이게 산업용량이 싸게 해준 효과로 900억 원 이상의 연간 이익을 본다라는 연구 보고서도 있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손해보면서 돼. 근데 그거를 누가 뒤에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정책을? 국가가, 정부가. 우리 산업용 전기 같은 거 싸게 해줘야 전기세 걱정 안 하고 열심히 경제활동 할 수 있다고, 생산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직접성이 높냐 이 말이야. 알겠죠? 정부가 그리고요, 직접 조달청 같은 데 통해 가지고 정부가 재화나 서비스를 막 사들여서 이용하는 경우들 있죠? 그게 정부 소비입니다. 직접성 매우 높죠? 됐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이걸 보세요. 낮음으로 가보세요. 낮음. 중간은 좀 애매하니까 낮음으로 갑니다. 손해책임법은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이요, 차를 사서 운전하려고 그러면은요, 그 차에 최소한의 책임보험에 가입이 돼야 돼. 그게 안 돼 있으면 운행을 못 합니다. 아예. 그 운행하다 번호판 걸리면은 큰일 나요. 그게 손해책임제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가 관여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아까 우리 사회보험만큼 직접 개입하는 건 아니고 민간 보험사에 책임보험 가입하고 운행하세요, 이 정도 하는 거예요. 개입은 하지만 정부가 어떤 정책적 개입을 하는 거예요, 이 수단을 통해서. 그런데 직접성이 낮다,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봐보세요. 보조금 주는 거. 이거 왜 직접성 낮다 그러지? 정부가 직접 생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민간기업한테 생산을 맡겨놓고 민간기업한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민간기업한테 우리가 돈으로 좀 지원해 줄게. 생산비 좀 보태 쓰라고 돈 줄 테니까 소비자들이 살 때 좀 싸게 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정부가 직접 생산하는 거 아니고 옆에서 돈으로 좀 메꿔주는 거니까 직접성은 좀 낮은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정부가 직접 대출해 주는 것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뭐가 나왔어요? 대출 보증이 나왔죠. 대출 보증. 그 대출 보증이면은 이것도 어때요? 보증만 서준 거잖아. 그러니까 직접성은 좀 낮은 거예요. 응? 이런 거 있어요. 기업 운영하는데요, 초기 기업들이 그렇다? 돈이 딸려.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야. 그 대출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기업의 성과가 별로 없으니까 대출도 잘 안 해줘요. 뭘 믿고 대출해줘. 그래서 정부가요, 기술이 있는 기업은 그 기술을 보고 미래 가치를 평가해서 대출해 주도록 하겠다 해가지고요, 기술보증재단이라는 걸 만들어 놨어. 그리고 여기다가 정부가 돈을 좀 투여해가지고 재단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뭘 끊어주는 줄 알아요?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 찾아오면요, 보증서를 써줘. 보증서를 써주는데 정부 믿고 보증재단 믿고 대출해 줘도 돼요 라는 보증서를 끊어줘. 그럼 그 보증서를 갖고 어디로 가? 민간은행으로 가. 민간은행에 가서 이걸 제시하면 민간은행 입장에서는요, 이 기업이 망하더라도 정부가 보증 섰잖아,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이거 되받을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돈을 대출해 줍니다. 근데요, 기술이 없는 기업은 어떻게 하죠? 특별한 기술이 없는 기업은 이런 데는요, 신용보증재단이라는 걸 또 따로 운영을 해. 그래서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가지고 또 보증서를 끊어줘. 이런 게 대출 보증이에요. 정부가 직접 돈을 대주는 건 아닌데 민간은행에 가서 돈 빌리라고 보증을 끊어주는 거예요. 그 직접성이 좀 낮은 경우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정부 출자 기업은 뭐냐면요, 공기업까지는 안 됐어. 왜냐하면 정부가 출자한 돈이 전체 지분의 50%가 넘어가야, 그래서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어야 공기업이에요. 근데 공기업 기준에는 미달되는 정부가 그냥 출자해서 지분을 일부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어. 그걸 정부 출자 기업이라 그러니까 직접성은 좀 낮죠. 왜냐하면 여기에 사장, 임원, 여기에 관여할 권한이 없어요, 정부한테. 기업은요, 50%가 넘는 지분, 과반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어야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영향력이 미약하기 때문에 직접성이 낮다. 바우처도 어때요? 생산을 정부가 직접 안 하고 어떻게 해? 민간이 생산한 것을 사다 쓰라고 바우처를 주는 거잖아요, 소비자한테. 그러니까 이것도 직접성이 낮은 거예요. 됐어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 이거를요, 이게 현실이야. 시험 봐야 될
그 긴박감이 여러분들한테 있으니까 강사들이요, 이걸 앞글자 따가지고 막 외우게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렇게밖에 못하는 것만 그렇게 해야 돼. 근데 이거는요, 이해를 하면 안 외워도 돼. 이해를 하면. 그걸 왜 외워? 외울 거를 좀 줄여주는 것도 책무예요. 자연스럽게 기억나게 해줘야 돼. 판단하실 수 있는 힘을 키우세요, 여러분. 무턱대고 외우는 거 그거 암기력 되게 좋은 사람들이 있어, 개 중에. 그런 분들은 괜찮은데 안 그러면요, 그 외우는 거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다 외울 수가 없어.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이해해 봅시다. 그렇게 권해 봅니다, 저는. 자, 그리고 또 하나는요, 중간인데 얘는 애매해서 중간이야. 조세지출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보조금 줘야 될 대상인데 보조금 주려고 그러면요, 예산을 확보해서 국회에서 이게 다 통과돼야 돼. 아우, 너무 짜증나, 국회의원들 설득하기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걷어야 될 세금을 덜 걷어주는 거예요. 그걸 조세지출이라고 그래요.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요, 보조금을 받는 거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내야 될 세금을 정부가 깎아줬으니까 내야 될 세금 다 내고 보조금 받는 거나 그 똑같아. 도끼인 개끼냐. 그래서 이것은요, 사실상 보조금이지만 형식은 조세정책이야. 이걸 조세지출이라 그래요. 알아두셔야 돼. 이건 뒤에 가서 또 공부는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거는 정부가 개입을 크게 한 것도 아니고 작게 한 것도 아니어서 중간, 이렇게 분류했어요. 살라모니. 그 다음에 계약을 맺은 것도 계약 조건 같은 건 다 봐. 그래서 관여를 아예 안 하는 건 아닌데 생산은 민간한테 맡겼어. 그래서 이거는 중간. 그러니까 뭐랑 비교해 보냐면 보조금이나 바우처는 아예 민간이 생산하는데 관여를 안 해. 정부는 돈만 주면서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계약은요, 계약 조건을 정부가 직접 다 꼼꼼히 따지면서 계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성이 아예 낮은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요, 사회적 규제 그랬죠. 규제 중에서 사회적 규제는 어때요? 기준을 만든 거예요. 우리 사회가 이거 다 따라야 된다, 누구나. 그 기준이기 때문에 이것도 직접성이 좀 중간으로 내려왔고요. 벌금도 그런 거예요. 벌금을 인위적으로 부과하는 거니까 벌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관여를 좀 하는 거긴 하지만 그냥 돈으로 해결하고 넘어가는 거니까 이것도 직접성은 중간쯤으로 살라모는 구분했대요. 알겠죠? 이 행정수단들을 이렇게 짝짓기를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넛지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 이 넛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냐면요, 간단히만 얘기하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됐죠? 여기까지. 요거 이제 정책 요소 본 겁니다. 이번 시간에 정책 요소를 본 건데요. 넛지도 일종의 정책 수단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이게 여기 들어와 있는 건데요. 이게 시험에 한번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행정학자들이 요즘에 여기에 관심이 많아. 행태행정학에 관심이 많아요. 행태행정학. 행태행정학. 이게 원래요, 경제학에서 그 행태라는 말을 붙이기 시작했어. 응? 행태라는 말을 갖다 붙이기 시작했는데, 이를테면은 이겁니다. 이를테면은요, 초기의 경제학은요, 경제학의 패러다임으로 접근한 거야. 이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거니까 제가 쉽게 좀 얘기해도 되겠죠. 행정학이 패러다임으로 접근했다는 게 무슨 얘기냐? 경제학을 패러다임으로 접근했다는 게 모든 사람은 자기의 사적 이익을 도모한대. 그죠? 그래서 전부 다 그냥 알아서 자유롭게 활동하게 맡겨놔도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노력들을 각자가 하잖아. 그게 시장에서요, 팽팽하게 맞서기 때문에 균형 지점에서 거래를 하게 되고, 이렇게 거래하면은 사회 전체적으로도 효용이 극대화된다. 이게 경제학자의 논리였고요. 그거를 이제 수학적인 기법들을 끄집어들여서 이걸 갖다가 증명을 막 하기 시작했어. 이게 주류 경제학이에요. 근데 하다 보니까 여기에 전제 조건, 이게 합리적 경제인 모형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지 않나? 그런 회의감이 들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애덤 스미스서부터 이런 경제 패러다임을 만들 때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쪽으로만 활동한다라고 얘기했던 거야. 그런데 안 그렇게 행동하는 거 많아. 저는 뭐 사회에 기여하는 게 거의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소소하게 내가 여기다가 후원하고 싶다라고 하는 단체가 있으면요, 생활이 어려울 때도 끊기지 않게끔 그거를 유지하려고 애는 쓰거든요, 일단. 그럼 이게 합리적이야? 나의 경제적 이익이 뭐가 있다고 그걸 하는 거야? 당장 내가 생활이 쪼들릴 때도 있잖아. 살다 보면 삶에도 굴곡이 있게 마련인데 다. 내가 힘든 시기에도 그거를 끊는 것을 주저해. 이거는 인간이 경제적
합리성을 가진 존재야 라고 말하기에는 애매한 지점이 되잖아요. 근데 저보다 훨씬 더 사회기부 많이 하는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아니, 저는 진짜로 보잘것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기적인 그 합리적 경쟁이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일부 나도 일말에 그런 게 마음이 들더라. 마음이 생기더라. 근데 저보다 훨씬 더 자기 가진 거를 막 세상에다 내놓는 사람들 많아. 그리고 제가 이런 거 사본 적도 있어. 노량진에서요, 강의 마치고 사람 좀 만나고 늦게 퇴근할 때인데 11시쯤 넘었나 봐, 밤에. 너무 늦었구나 그러고 빨리 집에 가야지 그러고 나왔는데 그 시간에요, 길바닥에서 머리끈을 팔고 있는 거야. 머리끈을. 근데 혼자 좌판 깔아놓고 머리끈을 그냥 팔고 있으면 그런갑다 그러고 갔을 텐데, 아니, 애를 안고 있는데 애가 거기서 잠들었어. 그걸 보니까 머리띠를 사야 될 것 같아. 띠를 어디다 할 거야? 머리끈을. 근데 머리끈을 샀어. 이건 합리적 경쟁입니까? 쓸모도 없는데? 이거 아니잖아요. 이런 마음이 저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클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을걸요? 아니, 그래갖고 어디 시장에서도요, 좌판 깔고 있는 할머니 물건 사고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경험들이 있다고. 다 이게 다 뭐다? 불합리성을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인간의 행동을요, 다 전부 다 모든 거를 전부 다 합리적으로만 할 거다. 자기 극대화를 위해서만 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니지 않아? 라고 해서 나온 게 행태경제학이야. 다르게 말하면 행동경제학. 거기서 나온 게 넛지예요. 이거를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게 넛지인데, 이거를 갖다가요, 행정학자들이 관심을 되게 많이 가져. 왜냐하면 우리가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공부했었잖아. 그게 경제학 베이스 아닙니까? 이걸 연구하다 보니까 넛지 같은 게 마음에 드는 거예요. 행정도요, 이런 수단을 잘 활용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가겠다. 인간의 불합리성을 활용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넛지 이론은요, 요거 이제, 이 넛지 이론이라는 게 이제, 이게요, 세일러? 이름이 세일러라는 사람인데, 이 노벨 경제학상 받았어, 이걸로. 몇 년 전에. 근데 이게 뭐냐면요, 이걸로 팔꿈치로요, 옆 사람을 툭툭툭 자극한다, 뭐 이런 의미래, 넛지가.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면, 남자들 소변기에 보면 파리 그림 그려져 있는 거 있어. 여자분들은 못 보신 분도 있겠지만 파리 그림이 있어. 그게 왜냐면 남자들이요, 서서 이제 작은 볼일을 보잖아. 근데 이게 가까이 가면 자꾸 막 튀어, 자기한테. 그러니까 이게 싫으니까 멀리 떨어져. 근데 그러다 보면 주변에도 막 흘려. 더럽잖아.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냐면 조금 한 발짝 더 가까이 오라 그러는 건데 말을 잘 안 들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거기다가 파리 그림을 붙여놔. 이게 이 책에 소개되어 있는 사례야. 파리 그림을 붙여놨더니요, 그걸 맞추려고 그래. 게임 기능 장착됐어. 이렇게 했더니 주변에 흘리는 양이 줄어들더라. 이런 거를 자극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것 얘기도 나와. 급식에서 애들한테 채소를 먹여야 되겠는데 안 먹어, 애들이. 균형 있게 안 먹고 고기만 막 먹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배식할 때요, 맨 처음에 식판 들고 처음에 가면, 애들 학교에서 가면 맨 앞에다가 채소를 먼저 놔. 고기를 저 뒤에 후반부에다 놔. 그러면 뒤에 뭐가 있을지 잘 모르잖아요, 처음 갔을 때. 그러니까는요, 이것도 좀 담고 하다 보면 끝까지 가면 고기도 있으니까 그것도 담고 균형 있게 가는데, 예전에는 메인 반찬이 고기니까 고기를 맨 앞에다 놓는다?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고기 막 엄청 담고 뒤에 가서 채소는 건너뛰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순서를 바꿨더니 균형 있는 식단이 돼. 마트에 갔더니요, 회를 파는 코너가 있는데, 회를 파는 코너에서 회를 고르고 있는데 그 눈을 이렇게 올려봤더니 거기에 소주도 같이 놨어. 이런 거 있잖아. 한때 이런 거 했었어요, 매출 올리려고. 그러면 회를 살 때, 그렇지, 회에는 소주지. 그리고 사서 나가는 거야. 안 그러면은요, 그냥 회만 사고, 아이고, 야, 술 코너를 안 가가지고 주류를 못 샀다. 그러면서 동네 슈퍼 가서 또 사. 그러면은 마트 입장에서 매출이 줄어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매칭을 해놓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합리성 영역 말고 인간의 어떤 비합리성이라든가 뭐 이런 거지. 아니면 인간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자극받은 거야. 그래서 소비를 더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거를 해가지고 사람들의 소비를 이끌어낸다는 게 넛지 이론이에요.
사람들 행동을 바꿀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를 행정학자들이 오 이거 괜찮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야 그거를 행정학의 정책을 구현할 때도 써먹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알겠어요? 그래서 행정학에도 행동행정학이라는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어. 맨날 행정학은요 이렇게 경영학에서 좀 떼어오고 정치학에서 좀 떼어오고 맨날 경제학에서 좀 떼어오고 사회학에서도 좀 떼어오고 이딴 짓을 합니다. 알겠나요? 그 얘기입니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이거. 자, 그래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정책 유형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고생하셨어요. 잠깐 쉬었다 뵙겠습니다.